네, 요즘 미중 간에는 이 관세 문제는 또 포함해서 이 군사적 이슈를 두고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볼 분 오늘 모셨는데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송이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우링이 되고 있거든요. 좀 맞아주시고요. 예.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박사님과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야 될 텐데 미중 관세 전쟁 양상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주식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화가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누가 더 좀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의 견해. 예, 뭐 저도 일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는 상황보다는 두 쪽에서 약간의 이제 탐색전과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뭐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양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다 좀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뭐 좀 있으면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이나 저녁에 공동 성명도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박사님께 여쭤봤지만 정말 중국이 나름대로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이 관세 관련해서는. 네, 뭐 일단 중국으로서도 지난 트럼프 1기를 충분히 겪어왔고 또 트럼프 2기의 등장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예. 시간을 갖고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한쪽의 상황만 볼 수가 없고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 상황도 봐야 되는데 미국 내 또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뭐 여론 지표도 많이 악화되고 있고 반발도 심화되고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대비를 잘했고 생각보다 미국 내 상황이 뭐 미국의 우호적인 환경으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게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하튼 뭐 기싸움의 결과 그 뭐 단시간에 나진 않겠지만 한번 어떻게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원래는 당초 네. 그 미국이 관세 전쟁의 어떤 시발이 됐던 게 그 펜타닐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네. 이거는 굳이 펜타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중국 뭐 압박, 견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펜타닐 문제 자체에 국한되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 미국이 중국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으로서도 명분 없이 관세 전쟁부터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찰나에 이제 펜타닐이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미국으로서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으로서 좀 조치를 취해라라는 예. 식으로 그 대가로서 이제 뭐 무역 전쟁을 걸고 넘어지면서 싸움을 건 것이 아닌가라고 예,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뭐 주식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이제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미중 간의 이 경제 관련 실무 협상. 네. 근데 이렇게 좀 얘기가 잘 되는 거 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관세 말고 그는 우리 주식 브리핑에서 우리가 경제 쪽인 측면에서 봤고 뭐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기 때문에 또 참석자들이 좀 그러네요. 경제 관료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외교와 군사 관련된 논의는 뭐 거의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긴장 완화, 네. 어떤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튼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협상이 추가적으로 전개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실무진 간의 협상이 있었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또 양국 정상 간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예. 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반응을 하진 않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 중간에도 본인이 계속해가지고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떠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했을 때 이 회담이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지난주에 그 러시아 전승절이었습니다. 80주년이었나요? 근데 이때 푸틴과 그 누구예요? 그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같이 나란히 있어서 사진 찍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관련해서 이 반미 공조에 확실하게 나선 모습입니다. 네, 뭐 중국과 러시아는 꾸준하게 이제 협력을 높여왔고 그 협력의 기저 속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의 어떠한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번이 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주목했던 점은 그렇잖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예. 각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EU와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 간의 밀착이 조금 포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예.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운 상황이라면 EU와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중러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선을 넘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선을 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EU가 우려하듯이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뭐 편을 전폭적으로 든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조금 더 러시아 쪽에 치중할 것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여기 전승절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푸틴하고 시진핑 이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담은 또 공동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푸틴의 어떤 좀 푸틴이 아주 우리 시진핑 주석 좀 넣어줍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실질적인 내방은 뭐 저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카드는 예.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상당히 효율적인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꾸준히 이제 중러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가 빠지지 않았고 뭐 북한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한반도라고 좀 넓게 표현한 적도 네. 있지만 이번에 이제 북한이랑 명시를 냈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2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닉슨 전략이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기에 키신저 당시 외교 국가안보 보좌관이 추진했었던 것처럼 예. 같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러시아지만 중국을 러시아에서 떼어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냉전을 상대한다라는 건데 지금 시대는 오히려 그게 역전략으로 돼서 러시아를 떼어내서 중국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중러 간의 밀착을 이제 미국선 차단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3자 간의 어떠한 밀착이 공고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겠죠. 예.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오히려 북한까지 끌어들임으로써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북한까지 합쳐가는 조금 더 공고화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본인들의 뭐 세력을 과시한다던가 네.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사님, 원래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를 좀 꺼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냉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냉전식의 구도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예. 거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북삼각, 뭐 남삼각 이런 뭐 한미일 또는 뭐 북중러 이런 예. 식의 뭐 대결 구도를 중국으로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한미일 간의 좀 여러 가지 관계의 공고화가 특히 예. 안보 외교 분야에서 많이 진전이 이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응은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공식적인 말과 또 실질적인 행동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전략적인 포석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 전승절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게 참석을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해서 여쭙는데 이거 못 간 겁니까 아니면 안 간 겁니까?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러시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양국 간의 그런 뭐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갔을 때 북한에서 온 대표를 러시아 푸틴이 되게 환대했잖아요. 굉장히 환대했었고 예. 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날 기회가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국내적인 상황이 고려됐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북한이 좀 러시아에서 얻어낼 부분이 좀 아주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뭐 항의의 차원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혹시 후자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북한으로서는 조금 왜냐하면 거의 어쨌거나 북한의 그 지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여태까지 부인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제
좀 부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더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사님은 이제 미국, 중국 전문가신데 자꾸 제가 러시아, 북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아니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요것도 네. 이어지겠어요? 1년 됐잖아요, 이제. 네, 이제 뭐 시기를 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중 이 관세 회담을 예. 러시아와 북한도 좀 주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지 방향성이 어떤지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만남에서 또 중요한 고려사항이 한국이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신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좀 보고 신정부의 어떠한 러시아에 대한 입장,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박사님이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과 EU와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관세,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군사적,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관계 협상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EU와 중국은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뭐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기본적인 EU의 스탠스, 특히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런 스탠스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과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협력 정도가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그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외교적으로 또는 뭐 군사적으로는 너무 나아갈 그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거리도 갖고 있는 있고 그렇죠. 큰 의미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유럽만의 그 어떠한 가치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유럽 쪽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네네. 이념적은 더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뭐 저도 뭐 정확히 유럽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네. 저거에. 그 사회주의라는 예. 유럽에서의 사회주의라는 건 사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렇죠. 중국과 예. 같은 이제 사회 공산주의 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념적인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 하나의 전구, 하나의 전장 이런 얘기가 최근에 불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원시어터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하나의 제안이긴 한데 예. 일단은 뭐 공식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본 측에서 이제 미국에 제안을 한 건데 국방장관 회담이었죠. 정확히는 제가 지금 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쵸 헤그세스가 왔을 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근데 정구라는 거는 뭐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는 지리적 개념이기도 한데 그렇죠. 전장이란 표현도 쓰고요. 전구란 네네. 표현도 쓰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구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전쟁이 벌어져서 수행되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예. 일반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얘기는 예.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동아시아의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플래시 포인트라고 해서 예. 이제 발화점이 될 만한 곳들이 뭐 대만이 있고 네. 남중국해가 있고 뭐 한반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각각의 그럼 정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별개의 분쟁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정구로 묶어서 보겠다는 거는 이러한 분쟁들 어느 하나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까지도 다 고려를 한다. 또는 하나의 정구의 틀 안에서는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분쟁이 아니라 복합적인 분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예. 점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 쪽에서 이 미국에 제안한 시점 보면 이것도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다 따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관세 협상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국에 대한 립 서비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일본이 어떤 원시어터의 어떤 각오가 있어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1기를 돌이켜 보면 일본이 인테라는 개념을 제안을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예. 아니지만 먼저 일본이 내놨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서 트럼프 예. 1기 때 인테 전략이 완전히 그 트럼프 1기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번에도 한 번 더 던져서 하나의 정구 개념을 통해서 미국에 일본이 이런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다. 너네들의 전략에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일본으로서는 하나의 정구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네 편이야 이런 거 미국 편이야. 그것도 한 가지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일본과 직접적인 분쟁이 아닌데 일본과 많은 관련 있는 분쟁. 예컨대 뭐 대만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라는 선언까지도 있었던 것처럼 예. 실질적으로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대만 문제에서 일본은 떨어질 수가 없고요. 예. 또 한반도 문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위협 인식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일본과 직접적인 분쟁은 아니지만 또 일본이 빠질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하나로 묶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뭐 미국의 지원을 확실히 담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또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아무래도 일본은 그 헌법상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유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떠한 또 군사 대국화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정부 개념이 가능한가라고 놓고 봤을 때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의 전투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전에는 이제 태평양 사령부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에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각되면서 명칭 자체를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그 관할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속된 말로 뭐 발리우드, 인도 발리우드에서 미국의 헐리우드까지 다 인태 사령부의 작전 범위다라고 예. 보는데 이 모두를 인태 사령부가 관할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는 것이고 예. 주일 미군이 있는 것이고 약간 좀 애매한 그 지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의 정부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인태 사령부로서는 이제 또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 하나의 정부 논란이 왜 그 중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 내에서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그럼 주한미군, 그러니까 예. 한미동맹의 역할. 이 범위가 어디까지 그럼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예.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전략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겠지만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확고한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차적인 문제로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하나의 정구 전략이 되면 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그 뭐랄까요 군사적인 위협에서 막아주기보다는 이제 중국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러니까 미션이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와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정구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한미군도 이 정구 안에 있는 전투 부대인데 그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서는 그럼 당연히 활용해야 될 자산이 되는 예. 것이고 논리적으로 좀 주한미군의 역할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겠죠. 네. 근데 이거 이제 방위비 협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이런 하나의 전장, 하나의 전구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할 때 네. 이게 미국 협상자들한테 네. 사실은 이 주한미군이 이 북한만은 아니야. 너희들이 네. 지금 대적하고 싶은 중국을 위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 우리가 너무 높이지 마라.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도 좀 되게 장소를 줄 테니 너희들 중국 견제하기 좋잖아.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 뭐 내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저희가 뭐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언론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당연히 그런 협상에서의 그런 점들을 어필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의 정부가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캠프헌프리라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그 해외 기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 부지도 제공을 하고 다양한 협조들을 하고 있고 방위 분담금에서도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마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이런 작전 개념 같은 하나의 정부라는 작전 개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협상력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은 많이 있다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 그러면 우리 군도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이 위험성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확대되고 만약에 한미동맹의 역할이 변화되고 또 그 안에서 주한미군이 좀 성격을 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만으로 예. 미국에게도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부에서 복합 분쟁이 벌어지는 거는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북 태세 완벽한 대북 태세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없앤다라는 측면 하나만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미국이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은 없으니까 한국으로서도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해서 인태 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좀 줄여달라라고 예. 했을 경우에 근데 우리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위 계획 또는 우리의 국격에 비추어 봐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반도만 담당하는 어떠한 하나의 국가였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역할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거든요. 예.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여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럴 뜻을 계속 비춰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요 문제 빼고 우리 에이펙 문제 한번 들어보죠. 이 에이펙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정치에서 이런 큰 국제 행사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시진핑 회담은 마찬가지로 그때도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양자 회의를 열었듯이 뭔가 양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좀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예. 이런 국제 대화체가 상당히 유효하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 네. 사람들하고 같이 묶이면서 또 단독 대화도 하고 그런 식이 네네. 편한 거죠. 부담도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굵직한 국제회의들은 미리 사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 스케줄 측면에서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높이거나 또는 뭐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가서 뭐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고려들이 다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에이펙을 경주에서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미중 간을 놓고 봤을 때 네네네. 중요하고요. 우리로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정부가 곧 들어서게 된다면 예. 한 5개월 차 정도 이제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 비전, 전략 같은 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만약에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 의장국으로서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성명 초안에 우리가 원하는 비전 같은 걸 담아낸다거나 예, 예. 아니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 안에서의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화해점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예. 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뭐 국격의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일 수도 있겠네요. 이 계기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방미가 먼저 이뤄질 예. 가능성이 크죠. 우리 신임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에 대한 이제 답방의 형식으로서,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일본도 가야 되고 한국도 가야 되는데, 사실 에이펙 계기에 뭐 어쨌든 동아시아를 순방한다.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다든가 예. 뭐 이런 스케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 두 번째 만남이 이 에이펙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요. 네네. 예. 근데 그 새 정부가 만약에 출범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대북 정책을 내놓나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은 뚜렷한 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네네 오바마 정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이후를 놓고 보면 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뭐 확고하다 명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위협으로 계속해서 명시해오고 있지만 네. 미국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 문제는 이제 한국에게 많이 맡기던가 혹은 미중 관계 틀 안에서의 어떠한 하부 전략으로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요거 대만 해협 긴장과 한반도 안보 문제 요거 좀 간략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박사님 지금 이 어떤 게 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본적인 입장차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이제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뭐 양국이 다 공감하고 있다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원 차이나 팔러시라고 영어로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중국, 차이나가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죠. 중화인민 공화국이고 미국으로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아니고 예. 인지한다의 정도의 동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입장차 대만을 그럼 국가로 볼 것이냐, 독립된 국가로 볼 것이냐 예. 여기가 이제 문제의 시발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이슈 브리핑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